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대통령 취임식이 내일 오전 국회에서 열립니다. 4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소통과 시민 참여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미리 보는 대통령 취임식 유호영 기자가 전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은 내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취임식이라는 구상 아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회 입구에 내려 180m가량 걸어가며 시민과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동서 화합을 강조하는 의미로 대구와 광주 어린이에게 꽃다발을 받은 뒤 단상에 오르게 됩니다. 무대 배경은 용산공원 미술행사 참가 어린이 100명이 그린 그림을 걸었습니다. 단상 뒤 좌석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순자, 김은옥 여사들을 비롯해 국빈과 오부 요인 등 주요 인사들이 앉습니다. 그 앞에 윤 당선인 내외와 문재인 대통령 내외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와 취임 선서는 단상 아래쪽 돌출 무대에서 이뤄집니다.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 높이를 낮추고 객석에 가깝게 설치했습니다. 단상 아래 좌석엔 추첨 등으로 뽑힌 일반 국민과 각계 대표 등 4만 명이 앉습니다. 윤 당선인은 자유, 인권, 시장, 공정, 연대에 기반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25분간 취임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임식엔 주한 외교사절을 포함해 300여 명의 외빈도 참석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인 왕치산 국가부주석,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에모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등입니다. 취임식 행사가 끝나면 윤 당선인은 새 집무실에 있는 용산으로 이동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새 정부 15개 부처 차관급 20명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 상임이사가, 2차관에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이 내정됐습니다. 교육부 차관에는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지명됐습니다.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 유엔 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가, 2차관에는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내정됐습니다. 통일부 차관으로는 김기용 전 대통령 비서실 통일비서관, 국방부 차관에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이 발탁됐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정부 운영에 어떤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며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로 5년 임기를 마무리 짓는 문재인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고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6시 청와대를 떠나 자정까지 군 통수권을 행사한 후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 마지막 날 퇴임 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며 지난 5년은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더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뤄내면서 선도국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동행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 임기 초 전쟁 위기 상황을 대화와 외교 국면으로 전환시키며 희망을 키웠다면서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의지만으로는 넘기 힘든 장벽이 있다며 대화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고를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국립현충원과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등 외교사절 접견에 이어 오후 6시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와대를 떠납니다. 이어 서울 시내 모처로 이동해 오늘 자정까지
군 통수권을 행사하며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과 관련된 이른바 스펙 쌓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한 후보자는 의혹을 적극 반박하면서 수사까지 언급을 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오후에서야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최대 쟁점은 한 후보자 딸이 아빠 찬스를 활용해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국제학술대회 논문도 표절이 확인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돈만 내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의 논문이 다수 게재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고등학생이 어떤 연습용으로 한 리포트 정도 수준의 짧은 글들. 한 후보자는 그러면서 실제 입시에 사용된 적이 없는 만큼 딸 관련 의혹에 수사까지 언급하는 건 과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일기장을 압수했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조 전 장관 수사는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법률 개정으로 완전히 박탈하는 것, 이거 가능합니까? 검찰의 수사권은 검찰의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를 방지하는 것을 이익을 받게 되는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이종섭 국방부, 정황근 농식품부,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송낙규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과 13일쯤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되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필요하다면서 박 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인준을 무산시킬 경우 후폭풍이 불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장과 소통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앞으로는 인구, 가족, 아동 문제를 챙기며 젠더 갈등과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부처의 새로운 역할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여 명을 기록해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주 대비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당장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0시 기준 2만 6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는 1만 9천여 명 줄어든 것이지만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500여 명 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주 대비 확진자 수가 늘어난 건데 그동안 확연히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 추이가 달라진 겁니다. 월요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던 3월 중순 이후 8주 만에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둔화 추세로 진입한 것인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당분간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느는 일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유행은 가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거리두기 해제 조치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면서 현재의 의료 체계는 안정적인 상태로 대응 여력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의 일정상 오는 23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인수위는 성급한 접근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새 정부가 구성된 뒤 구체적인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가방이나 지갑 등 고가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했다며 거짓으로 보험금을 타는 이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여행자 보험 휴대폰 손해담보를 악용한 보험 사기 조사 결과 사기 혐의자 20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는 모두 191건이었고 지급된 보험금은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보험금을 수령했던 휴대품에 대해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발행일자가 누락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또 면세점에서 구입한 가방이나 지갑 같은 고가 물품을 도난당했다며 보험금을 수령한 뒤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같은 휴대품에 대해 개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이를 알리지 않고 단체 보험에 중복해 청구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 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동일한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는 수법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건수와 보험금 수령 금액이 과도한 사고 다발자 등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보험금 청구 서류 등을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여행자 보험 관련 사기 혐의자를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며 보험 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별 보험 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회사 돈 614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가 투자 손실로 318억 원을 잃은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전 씨가 선물 옵션에 횡령금을 투자했다가 318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횡령금 중 일부는 호주에 있는 가족 등 해외로 송금했으며 가족 명의의 부동산 매매 자금에도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투입해 횡령금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연일 핵 위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사장 드미트리 로고진이 핵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은 30분 만에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을 맞이해 개최한 대규모 열병식에서 유럽과 미국을 겨냥한 핵 전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러시아 경제 고립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금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캐나다 트리도 총리는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해 화상회의를 열고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러시아의 핵심 서비스를 차단해 러시아 경제의 고립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산 석유 대체 공급을 확보할 시간을 두되 시의적절하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ith regard to the additional sanctions, we are always open to additional sanctions. 미 백악관은 이와 별도로 러시아 국영방송 3곳에 광고나 장비를 팔 수 없게 하고 러시아의 회계와 기업 컨설팅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동유럽을 순방 중이던 미국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It was important to show the Ukrainian people that this war has to stop. And this war has been brutal. 바이든 여사는 난민 피난처로 쓰이는 학교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영부인 젤렌스카 여사를 만나 미국의 어머니 날인 오늘 용기와 지지를 꼭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주스탱 트리도 총리도 내각 핵심 인사들과 함께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현지 캐나다 대사관에 직접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세계적인 록밴드 U2의 리드싱어 보노와 기타리스트 디에즈가 현지 시각 8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지하철역에서 즉석 공연을 펼쳤습니다. 두 사람은 40분간 펼쳐진 깜짝 공연에서 1960년대 팝 명곡 Stand By Me를 Stand By 우크라이나로 개사해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이우 지하철역은 전쟁 발발 후 시민들이 러시아의 포화를 피하는 방공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오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방한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의 방한은 2018년 6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계기로
고노다로 당시 외무상이 방한한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특사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하는 하야시 외무상은 오늘 저녁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비공개 면담을 합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내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뒤 윤 당선인과 개별 면담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의 취임 축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요즘 차량 스마트키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 스마트키를 분실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쪽에 흰색 승용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차량 앞유리엔 나뭇잎이 쌓였고 먼지도 까맣게 껴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소유주가 스마트키를 분실해 운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동안 수차례 정비소와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해외로부터의 스마트키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현재 그 반도체 부품 때문에 수급 지연되는 걸로 안내드렸던 부분 확인되시면 일정이 별적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보험사를 통해 겨우 차문은 열었지만 지금은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조차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량 문을 열어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고 있고요. 차량이 방전되면서 블랙박스 운영도 멈춘 상태입니다. 차주는 기약 없는 기다림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부친께서 이렇게 병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이거 뭐 차키 하나 분실돼 갖고 고객센터에서는 뭐 기다리라 아무 기약도 없다 하면은. 차량 제조업체 측은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부품업체로부터 받는 반도체 수급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객분들께 큰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경찰청 유실물 포털에 등록된 차키만 360여 개로 실제 분실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은행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점차 점포수를 줄이면서 스마트폰 금융거래가 쉽지 않은 고령층 고객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다시 공동 점포를 여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고령층 끌어안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출입구에 두 은행의 이름이 써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같은 공간에 따로 창구를 만들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은행권 사상 처음 생긴 공동점포입니다. 이 은행들은 지난해 수익성을 이유로 이 지역 영업점을 없앴는데 고령층 고객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결국 한 공간을 나눠 쓰는 방식으로 다시 문을 연 겁니다. 우리 노인들은 진짜 불편하죠. 인터넷이나 그런 거는 뭐 잘 못하니까 이 은행이 있던 게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모바일 금융거래가 늘자 은행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점포를 없애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추세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빨라져 지난 한 해 동안에만 300곳이 넘는 은행 지점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20, 30대의 3분의 1 수준인 고령층의 불편입니다. 일부 지자체와 금융당국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라지만 아직은 스마트폰 사용법에 국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컴퓨터 교수인데 일주일마다 내가 혼자 사니까 와서 뭐 얘기할 정도지 뭐 그런 저 뱅킹 같은 건 좀 어려워. 젊은 사람. 은행들이 내놓고 있는 대안은 공동 영업점 추가 출점이나 입출금 업무 우체국 위탁.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 등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고령층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내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앞으로 1년간 양도세에 대해 기본 세율만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 보유 거주 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모두 내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결혼 연령이 해마다 늦어지면서 최근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미리 자신의 난자를 얼려두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시대 인구 문제를 극복할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되는데요. 홍화경 기자입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정책을 펴던 때가 있었습니다. 국토는 좁은데 인구가 너무 많다는 게 이유였죠. 2000년대 들어서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아이를 너무 안 낳아서 문제인데요. 혼자는 싫고 동생을 갖고 싶다고 조르는 이 공익 광고처럼 출산 장려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명, 부부가 결혼해서 평생 낳는 자녀의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 건데요. 출산율이 1을 넘지 못하는 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고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출산율 하락 속도는 예상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올해는 0.7명대의 역대 최저 출산율이 예상됩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이 모두 20대였는데요. 요즘은 남성 33.4세, 여성 31.1세로 결혼이 늦어졌습니다. 늦은 결혼과 출산, 환경의 영향으로 난임 부부도 자연히 증가했는데요. 혹시 모를 노산으로 인한 난임 걱정을 덜기 위해 자신의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30대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42살인 이 여성은 임신 6개월째를 맞았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뱃속의 태아가 선명하게 보이죠. 언젠가 아이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3년 전 난자를 냉동 보관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뒤에는 보관해둔 난자로 시험관 아기 시술에 성공했습니다. 제 뱃속에 이제 태동도 좀 느끼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좀 경이롭다? 꿈틀꿈틀대는 느낌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낳고 나면 더 소중할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적지 않은 나이지만 다행히 임신에 순조롭게 성공했는데요. 지금 나이보다는 3년은 젊긴 하지만 그때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나이가 많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 한 번에 고생 안 하고 그런 부분들. 2년 전 비혼 출산으로 화제를 모은 방송인 사유리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아이를 갖고 싶다고 솔직하게 고백해 왔는데요. 아기를 갖고 싶어서 요즘 엄청 노력 많이 해요. 난자도 지금 8개 올리고. 그렇게 미리 냉동한 난자로 42살에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더 젊고 건강했을 때 임신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난자를 얼려두는 여성이 늘었습니다. 한 전문 병원의 경우 난자 냉동을 한 여성이 지난해 1,200명에 육박했습니다. 2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성의 난소 기능은 25살 이후 지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난자 냉동을 마음먹었다면 빠를수록 좋다는데요. 될 수 있으면 난자가 가장 건강한 35살 이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늦어도 43살까지는 와야 난자 냉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3세 이후에는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난자를 획득하기 힘들고 착산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43세로 권하고 있습니다. 여성계 질환이나 항암 치료 때문에 난자 냉동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난자 냉동을 원하는 90% 이상이 가입력 보존을 위한 30대 미혼 여성이라고 합니다. 다만 난자 냉동은 난임 치료 지원 항목에는 빠져 있어서 수백만 원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술의 발전으로 출산은 점차 나이와 관계없는 선택의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질환으로 인해 난자 냉동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양대 지수가 동반 약세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종가 기준으로 1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전일 대비 2% 넘게 미끄러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3.7포인트 내린 2610.81에 코스닥은 23.38포인트 급락한 860.84에 마감됐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견고한 고용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락에 따른 불안 심리가 지속되며 하락했습니다. 이에 코스피와 코스닥도 모두 하락 출발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계속되며 장중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삼성 SDI와 LG화학 등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지속되며 GS 등 정유주가 나란히 상승했고 삼성전자가 미국 사업자의 5G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통신장비 관련주도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은행주도 금리 인상 관련 기대감에 약세장 대비 선방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30전 오른 127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울이 11도로 다소 쌀쌀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한낮에는 25.3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도 느껴졌는데요. 당분간 낮에는 25도 안팎으로 한낮에는 낮더위를 보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낮에는 자외선도 강한 만큼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잘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가끔 끼어있는 모습인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구름의 양이 점차 늘어나면서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기 시작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13도, 청주 12도, 대구 11도, 전주 11도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약간 높게 시작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대구 23도, 광주 25도, 부산 20도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25도 안팎으로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20도를 밑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 전까지 하늘에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